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경남 지역 최초의 민주당계 3선 의원이십니다. 민홍철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우리 군이 오합지졸이고 북한에 대해서 백전백패할 그런 군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자기 부정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 경남 지역의 3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뭐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근데 이것도 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던데요? 그 최초는요. 그동안에 군 출신이 몇 번 하셨고요. 아마 법무감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군 내에서 법무감을 지내셨는데 그 출신으로 최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법무관도 아니고 법무감은 뭘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군 내에도 법원과 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관 그 고시라는 게 사법시험하고 거의 똑같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법무장교를 뽑았어요. 그 법무장교들이 재판, 또 수사, 기소 뭐 이런 업무를 하는데요. 이제 사단에 아마 법무참모라고 하면 많이 아실 겁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하나의 군대 내 병과를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85년도에 임관을 해가지고 한 25년 정도 법무관 생활을 하고 육군에서 이제 최고 기관을 이제 법무감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법무실장으로 바뀌었는데 그것까지 하고 이제 나왔죠. 앉아 계신 자태라든지 말씀하시는 게 인간 각도기 90도 각도기 반듯하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그런데 3선은 정말 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계속해서 지역구 주민들이 믿고 뽑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의원님을 계속 찍으셨을까 해서 제가 뒤를 좀 캐봤어요. 제가 남의 과거들 주는 걸 좀 잘하거든요. 아니 뒤를 캘 사람이 따로 있지 군 법무감을 또 뒤를 캐셨습니까? 그래도 캐봐야 됩니다. 캐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되는 모양이죠? 아니. 민홍철 의원님이 그 별명이 신빼시더만요. 신빼가 뭐예요? 신이 빼면 시체에서 신 빼시더만요. 신의를 빼면 시체. 정말 20대 국회에서 공약 완료율이 42.9%였어요.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9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중에 40건이 처리된. 야, 정말 신빼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근데 다 아시는데 발의하는 게 사실은 많이 하셔도 이게 통과가 되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40건이라고 하면 대단하신 엄청난 거죠. 40%가 넘었다는 건 엄청난 건데.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헌정 대상에서 300명 중에 3위를 차지하셔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상임위 출석률이 당연히 100%시고요. 100%요? 네. 한 번은 빠지셨겠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찍고 또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높은 공약 완료율을 이루는 비결이 뭔지. 사실 뭐 정치에 어울리는 성격은 아닌데 일단 뭐 정치인이 됐으니까 일단은 제가 맡은 일은 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큰 어떤 문제보다는 작은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자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비서관들께서도 많이 고생도 하시고 실용적인 어떤 그런 법안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통과율도 높아졌고요. 칭찬해 드리는 김에 네. 그래, 더 한 좀 번 더 해주세요. 그래요. 밀어드리고 인생 싶어서요. 책방 피해갈 네. 수 없는 칭찬 타임.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항상 이 1등, 네. 1호 법안이라는 걸 예. 강조를 하는데 예. 의원님의 1호 법안, 네. 21대 경남 국회의원 16분 중에 네. 1호 법안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진짜 주인공이세요? 네, 도시철도법 치열하셨을 것 같은데. 일부 네. 개정 법률안을 네. 발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65세 이제 어르신들이 버스라든지 철도를 이용하실 때 좀 무료로 이제 네네. 타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복지부 법에는 그래 돼 있는데 예. 국토부가 소관하는 또 운송기관에는 네. 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제화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그 무임 승차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가 공약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 1호 법안으로 그렇게 냈던 겁니다. 예. 저 그게 생각이 나요.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65세에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나이 드시는 게 이렇게 반가운 분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신 이 부분을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호 법안 내신 것만 봐도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이제 취약계층이라든가 좀 국가가 도와야 되는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런 게 벌써 딱 느껴지는데요. 네. 예. 의원님이 그러면은 25년간 군에서 법무감을 하셨고, 그럼 전역 후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건데, 네. 그럼 바로 이제 김해 갑이시잖아요. 네, 네. 거기서 출발을 하신 건가요, 정치? 네, 사실은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전역을 했거든요. 네. 전역을 해서 서울에서 한 3년 그 변호사를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갔죠. 아버지가 이제 혼자 연로하셨고, 이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상당히 평소에도 이제 저는 군대 생활을 해버리니까 제가 평소에 못 모셨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시골 변호사가 돼도 나름대로 괜찮다 싶어서 내려갔는데 물론 뭐 저희 집사람은 반대했죠. 그러니까요. 전 지금 사모님 생각이 나서.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가서 보니까 지역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저는 재밌더라고요. 또 보람도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또 정치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권유도 하시고 우리 민주당으로 들어온 또 특별한 또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정치를 하게 됐는데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일꾼으로 이제 뽑아주셔서 이렇게 3번째까지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찌됐건 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또 어르신들은 네. 효자 최고로 치셔요. 아니 저는 뭐 효자는 아니고요. 이제 오늘 민홍철 의원께서 추천하는 인생책은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바로 이 책은담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담이라는 책은 워낙에 좀 유명한 고전에 속하죠. 물론 이게 왜 인생책이 됐는지도 궁금하지만 이걸 또 왜 읽어야 되는지를 또 의원님께서 오히려 더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1학년 때 그게 이제 80년도죠. 초등학교 80년. 1학년은 아니시죠? 그때는 한자를 모를 때고요. 1980년에 이제 제가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가 굉장히 이제 계엄이 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교향악부의 강좌를 수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책은담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주 구절을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인생에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책방을 이제 찾아봤죠.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구입탄. 이게 그때 책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세상에. 그때는 뭐 내용이 뭐 잘 모르죠. 뭐 상당히 어려운 한자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장씩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59까지 돼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딱 맞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점에 가가지고 또 새로운 또 버전이 나오면은 네. 그것도 한 3권 있어요. 그래서 인생책이라 하실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허희 교수님 어떤 책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예. 책에 보면 예. 인간사를 아우른 수신과 처세의 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책이 홍자성이라고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벼슬을 했던 건 아니에요. 예. 은거를 했던 사람인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시장에 가서 보통 우리는 나무를 구입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다 팔고 남은 그 나물의 뿌리 뭐 찌끄레기, 어디에도 찌끄레기. 그렇죠.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데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 장아찌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물 뿌리를 실제로 이 사람은 씹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근담이라는 이 한자 자체가 나물 채자에 뿌리 근자에 이야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물 뿌리를 씹으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란 뜻인데 그만큼 인생의 쓴맛 그리고 뿌리를 아주 잘근잘근 씹다 보면 단맛도 좀 나오잖아요. 열심히 예, 씹으면. 그런 단맛도 조금 네. 섞여 있는 네.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에 대한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격언들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SNS가 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채근담이 옛날에 SNS에 그 딱 맞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폈을 때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한 장 한 장 읽기에 아까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된다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읽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홍자성이 한 이야기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리 다 읽어놨어요. 5일치. 5일치나? 잘근잘근 씹어야 되는데 맞아요. 다시 또 곱씹고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부터 생각할게요. 아무래도 오늘 또 의원님 말씀도 듣고 허희 네.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씹기에 좀 쉬운 네.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나물 뿌리를 오래 씹으면 이제 이게 담백하면서도 네. 좀 달짝지근한 것도 나와요. 그렇듯이 그 나이에 따라서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처세하는데 좋은 책이고 뭐 사실 내용 자체는 이제 뒤로 가면 후편 같은 경우는 세상을 달관한 그런 정도의 뭐 유유자적한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수신이나 처세하는데 굉장히 음미를 해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시대, 개인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자기가 한번 성찰을 해보고 어제 한 일을 한번 돌아보고 그죠? 그럼으로써 내가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남에게 자칫해서 화를 내지 않았나. 또 뭐 내 주장만 내세웠지 않았나.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그래 해석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실 의원님 옆에 항상 있을 책이 채근담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채근담을 이제 저희가 함께 좀 잘근잘근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의 처세론. 자, 허희 평론가에게 나눔의 처세론이다. 이게 실제로 나누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책의 13번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요. 네. 양보하고 덜어주며 살아가라라는 챕터입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맛 좋은 음식은 열 가운데 셋만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 왜요? 맛있는 건 내가 먹어야지 도대체 왜요? 숨겨놓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처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혼자 다 갖는다 그러면 저 욕심쟁이라고 이제 비난받기 쉽잖아요. 그래서 좀 덜어줄 줄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기가 뭔가 지탄받을 일 뭐 이런 게 있을 때도 3개 정도는 내가 기꺼이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제 수용을 해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나 3개 정도는 또 자기가 가져야 한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나눔의 처세론에서 개영배라는 술잔이 떠오르더라고요. 개영배. 개영배. 그러니까 이게 가득 참을 경계하는 술잔인데요. 보통 술잔을 가득 따르잖아요. 근데 이 잔은 채워야 맛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이 잔은요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꽉 채우면
30% 정도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장판 깔면 혼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공자도 네. 이 술잔을 옆에 두고 항상 탐욕에 대한 경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의 처세론이라는 건 중국 고전에서 늘 나오는 말입니다. 절대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가득가득 고봉밥에다가 뭐든 맛있으면 저 혼자 숨겨놓고 약간 이런 탐욕 덩어리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든지 그럼 결국 이제 갈등이 오고요.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한 대로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역지사지 마음으로 그죠? 양보를 하게 되면 뭔가 이제 타협물이 나오고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치야말로 뭘 나누기가 쉽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만 그거를 이루면 또 큰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요. 의원님 그 김해 지역에서 삼선을 하시려면 선거를 좀 계속 치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님 너무 점잖으시고 너무 선비 같으셔가지고 네거티브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아. 그 선거판에. 그리고 선거철 되면 그 후보들이 그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 진짜 의원님 아니 그러면은 궁할 때는 또 통해요. 그래요? 또 합니다. 어디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아주 뭐 재밌게 했죠. 쪽에서 의원님 막 공격해갖고 막 기분 나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렇죠. 원래 뭐 선거판이라는 게 공자님이 나오셔도 뭐 흠집을 낼 수 있는 그 네거티브가 있고 제가 또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하면은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네거티브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상대방을 한 번도 뭐 고발해 본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고발을 이제 한두 번을 당하고 그런 거가 있었는데 뭐 사람이라는 게 다 뭐 찾아내면 흠집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뭐 세상살이고 또 선거판이고 그러니까요. 이해를 하죠. 아니 그게 뭐 흠집을 내야 이제 그게 같아지니까 이렇게 맞고소를 하는 건데 의원님은 억울해도 이렇게 사마를 참으신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법조인이거든요, 사실. 재판도 해보고 또 검찰 수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이러니까 법적 쟁송으로 가면은 사람이 어찌 보면 좀 망가집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그래서 또 선거가 끝나면 또 같은 지역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또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요. 또 그 지역은 또 다 아는 선후배 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기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참는 거죠. 진짜 선비신 것 같아요, 선비.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법을 잘 아시니까 좀 아래로 보시면서 아니 별거 그건 아닌 것 아니고요. 같고 이렇게 얘기하시구나. 일기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잖아요. 일기. 누구 나쁜 놈 막 이런 거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 푸셔야죠. 그렇죠. 풀어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 이제 스트레스는 받죠. 참는다는 게 어찌 보면 스트레스를 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요. 간직하는데 내가 이해하면은 모든 사람이 편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걸 가지고 계속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조금 곤혹스러워 할 거고 또 본인도 또 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납니다. 근데 진짜 잘 알았어요. 정말 대놓고 한 막 사마를 내려놔야 된다. 손해 봐야 된다. 그건 좀 어려운 거. 저는 아직 처세술에 좀 약한가 봐요. 0.03알 정도는 어떻게 내려놓겠는데 3알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건진영 씨 저기 출연료에 한 0.3% 정도를 좀 우리가 나눠서 회식을 할까 했더니 0.3%요? 0.03% 안 될까요? 진짜 아직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러면은 이제 정계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좀 아버님을 이렇게 같이 좀 모시고 그동안 좀 아쉬운 부분들 좀 채우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아들로서 그러니까 정치에 그때는 가실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 우연한 기회에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연한 곡절을 거쳐서
사실은 늦게 2012년도에 19대 총선 때 사실은 늦게 출발해서 이제 당선돼가지고 들어왔죠. 아, 그 입문하게 된 사연은 이렇게 공개하시기는 좀. 네네. 그거야 뭐.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하셨다가 네. 고향으로 가자고 했을 때 사모님께서 처음에 반대하셨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아내분의 반응이 어떠셨을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간다고 하시고 보통 네. 여자들은 싫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여보 잘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로 고향로 내려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반대가 소극적인 반대. 네. 왜냐하면 돈만 벌어다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물론 뭐 시골 변호사라 해봐야 뭐 얼마나 그래 하겠습니까만은 뜻밖의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때는 완강하게 참 거부를 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동안 군대 생활할 때 못 누리던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또 느닷없이 정치해서 또 출마한다고 하니까 아 진짜 그때는 본인도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혼한다고 하고까지 했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제가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단은 등록을 해놓고 말았죠.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 성공도 도와주셨네요. 원래 아내들이 그래요. 네. 반대도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일단 이제 남편이 마음을 정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열심히 하는 네. 거죠. 그렇죠. 아, 저도 놀랐는데요.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띠를 이제 매지 않습니까? 후보 띠를 매고 그때가 이제 12월 말쯤 돼가지고 이제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띠를 메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 저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왜 당신 출마해놓고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끌고 나가요. 정면에 또 앞장서서 이게 대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결심을 하니까 또 적극적으로 해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대신에 또 지역구에 내려가서 열심히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있는데 현재도 뭐 저 대신에 고생하고 있죠. 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 이게 아내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또 과거를 이렇게 캐봤잖아요. 캐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우리 사모님이 첫사랑이셨어요. 아, 진짜요? 첫사랑. 진짜요? 첫사랑이자 끝사랑. 아니 어떻게 이렇게 최초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셨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대학을 바로 입학해가지고요. 제 기억에는 입학하자마자 아마 3월 아마 둘째 주인가? 예. 그때 미팅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있죠. 네. 아, 우리 선배들이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 출신들 한 7, 8명 모아가지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요. 부산의 유명한 여고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이제 부산에 아마 강복동이라고 아마 아시죠? 네네, 강호동밖에 모르지만 거기는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죠. 와. 첫 미팅에서. 네네네. 정말 그때 어릴 이제 때 만나셨네요. 꽃말로 이제 하잖아요. 뭐 코스모스니 해바라기니 이래가지고 그때 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꽃으로. 의원님 금시초문입니다. 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파트너가 됐죠. 그때부터 처음 만나게 돼가지고요. 결혼은 한 7년 후에 했어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나게 됐죠.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정말. 그쵸? 연애 얘기. 순정이 있으시네요, 두 분 다. 4학년 때인가 하던 그때인데 네. 제가 한참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요. 저희 동기생들이 야 민홍철이 그 어떤 여학생이 왔다 밖에 한 10시쯤 됐어요 밤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커피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제 혼자 마실 수 없잖아요. 이미 뽀록이 났는데 이제 탄로가 났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친구들 다 나오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마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손잡은 것도 아니고 공개됐다고 방법이 없으세요. 우리 허위평론가는 이해를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전 결혼 한 10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 아유. 순정을
가진 네. 두 분이 너무 예쁘게 만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인생의 반려자로 잘 살아오고 계시네요. 근데 아마 사실 고생만 시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군대 생활 25년 하면서 네. 이사를 11번을 했는데요.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네. 그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산골짜기 다니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또 그렇다 해서 뭐 군인이 뭐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참 고맙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그런 얘기 혹시 사모님한테 가끔 이렇게 개인적으로라도 하시는 잘 스타일? 못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한번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잘 의원님. 못해요. 네, 잘 못하고요. 영상 편지. 나의 첫사랑아. 이게 공식적으로 또 얘기하는 게 맞아, 중요하거든요. 맞아. 아유 쑥스러운데요. 이럴 때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저희가 방송 나갈 때는 음악이 배경음악에 BGM 이렇게 좋은 거. 깔아드릴게요. 예. 하여튼 그 첫사랑아. 여보 고맙습니다. 하여튼 군 생활할 때도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지금 뭐 정치한다고 또 도와줘서 마음대로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해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럼요. 예, 이 사랑해요가 중요하거든요. 사랑해요. 정말 네. 찐 사랑이 느껴지네요. 아, 감동이다. 네. 그렇죠? 예. 자, 다음으로 이 최근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첫사랑까지. 그러니까 자, 인생의 브레이크. 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 네. 때때로 브레이크 밟아줘야 됩니다. 이게 네. 최근담에 있다는 얘기죠. 예. 차를 운전할 때도 그런데요. 예. 사실 차에서 진짜 중요한 건 엑셀레이터보다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크게 사고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인생도 잘 나갈 때보다는 실은 적절하게 멈출 때를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책에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을 편하게 만드는 3가지라는 구절도 그러한데요. 네.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남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며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는 천하를 위해 내 마음을 세우는 길이고 살아가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세워주는 것이며 자손을 위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어둡지 않게 늘 살피고 또 다른 사람을 혹시 내가 좀 잘못 대하진 않았는지 그것 역시 성찰을 하고요. 또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국회의원분들 특히 고위층들이 참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 세금이잖아요, 다. 이거 우리 돈이거든요. 그렇지. 우리 근데 똑똑한 이거 막 유권자셔. 펑펑 쓰고 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것 또한 저는 위정자로서 특히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이때 밟았다. 언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때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 이제 대령에서 장군이 될 때, 그때가 이제 장군이 되느냐 마느냐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군대에서는 그게 엄청 중요한 굉장히 일 크거든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기생끼리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가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이제 마음을 사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 야, 내가 전역을 하고 나갈까? 그냥 그쵸. 계속 할까? 예. 그때가 있었습니다, 고비가. 예. 이제 특히 이제 중령에서 대령 올라갈 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또 시기를 놓치면 또 변호사 개업하는데 또 늦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요번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사실 그때 심각하게 전역을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여기저기 한번 다녀봤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좋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역시 뭐 당신 성격에 나가봐야 그게 그거지. 계속 하는 일 계속 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한번 이제 고비가 있었죠. 예. 군에 남느냐, 네. 아니면 내가 이제 제대하고 법조인으로 가느냐, 이것도 그렇죠. 큰 선택이셨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때는 어떻게 군대를 선택하셨어요? 지나온 세월이 기간이 아까운 거죠. 일단 첫 번째. 이 한 고비만 넘기면 종사했던 분야에서 어찌 보면은 최고 관리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간이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예. 그래가지고 깨끗이 미련을 접고 동기생들이 다 나갈 때 저는 이제 군에서 남아서
그러면은 제가 최고 관리자까지 한번 돼보자. 네,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남다른 선택을 하시고 남다른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때 그런 그 것 같아요.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의원님을 맞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알 수 있는 네네. 이런 기회가 된 건데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브레이크를 인생에 그래서 걸어본 이제 적 있어요? 후배들한테도 예. 그래요. 혹시 예. 고비가 있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말고 한 발 어. 물러서서 좀 생각을 해봐라. 그렇지. 그 얘기를 좀 많이. 예, 예. 네. 물러섰는데 의원님 낭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저 궁금해서요. 그것도 그런데 중요한 결코 그런 질문이다. 일이 없어요. 어. 사람을 사는 데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주변에 그럴까요? 또 친구들도 있고 꼭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한 발 세상에. 물러서서 좀 넓게 보면서 기다려라. 네, 그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제 유행어가 생각나네요. 기다려봐. 아, 기억나. 나 우씨 이거 봐. 알죠. 저 개콘 팬이었습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알아. 저 오남이 아니에요. 알죠. 김영이 아닙니다. 건지 아니, 알고보다 굉장히 권진영 늘씬해요. 인증 우씨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울씨 이거잖아요. 아니 찔러주고 우시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디테일까지. 괜찮습니다. 아, 네. 아, 제 의원님이랑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인생에 많은 걸 이제 배우게 됐는데, 혹시 허위 평론가 같은 경우에 뭐 인생의 브레이크 밟아본 게 있을까요? 아, 브레이크요? 네. 늘 밟고 있죠. 네. 브레이크 맨날 걸려? 네. 저 진성 씨의 노래 좋아하는데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 예, 제가 굳이 밟지 않아도 네. 주변에서 뭐 태클 거는 쪽이 많아서. 어, 예. 어. 근데 이제 그걸 좀 판단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클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태클인지 아닌지. 예. 그걸 현명하게 판단하는 일이 제가 비평을 하잖아요. 근데 비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분절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내 인생에도 적용될까? 예, 늘 궁금해하면서 조심조심 결단을 내려갑니다. 야, 남을 비평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건 엄청 성숙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보기 너무 반듯하시고 우직하시고 근데 아니 너무 떨지 마세요. 해코지는 않은데. 그렇지. 네. 긴장하지 마세요. 예. 흠이 없어도 좀 다가가기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그럼 뭐 이러니까. 하나 발견하셨나? 그래서 혹시나 학창 시절에 방황은 좀 하지 않으셨을까? 예. 왠지 이렇게 멀쩡해 보이셔도 껌 좀 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당최 굴욕이 없구만요. 진짜? 네, 굴욕이 없고 이분은 내노라는 수제셨구만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셔서 자연스럽게 법관을 꿈꾸신 거군요. 네. 예전에 공부 잘하면 다 이제 맞아. 그렇죠. 판검사. 옛날에 뭐. 예. 그 시절은 다 시골에서 큰 사람들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렵게 컸잖아요. 예. 어렵게 크다 보니까 더 친구들끼리 우정이 더 싹트죠. 예. 아까 뭐 껌 씹은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실 뭐 그런 친구들하고도 저는 교류가 굉장히 넓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끼리끼리 놀잖아요. 네. 사실은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맞아요. 지그들끼리만 네, 하고 맞아요. 뭐 또 싸움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친구들이 다양했어요.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노는 애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있으셨네요. 굉장히 아니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또 가교 역할도 좀 해주고 그래서 뭐 옛날 어릴 때는 다 어렵게 크고 다 그렇게 동네 휘젓고 다니고 그랬죠. 뭐.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격은 안 좋은데 성격까지 좋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그래서 지역 구민들이 예. 의원님을 우리 동네 민반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매주 무조건 지역구 내려가요.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하여튼 가급적이면 다 네. 가야 되고요. 또 민원이 있으면 또 꼭 만나봐서 그 얘기를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심부름꾼으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쪽에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막 다니니까 막 거기서 붙여진 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국방위원장 하시고 큰일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은 지역 구민의 자잘한 이야기 듣기가 맞아요. 어려운데 반장이라는 얘기 들으실 정도면 그런 일까지 다 신경 쓰신다는 얘기예요. 오지랖이 좀 넓으시죠. 그렇진 정말 않고요. 네. 부지런히 열심히 네, 맞아요. 하시는 거죠. 원래 실력이 없으면 성실이라도 해야죠. 성실도 재능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확행 교과서.
네. 했는데 의원님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사람 네. 정말. 진짜 젊은 사람하고도 이게 또 소통이 네. 되신다는 아니, 우리 거죠. 당의 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소확행 교과서라는 건 이 책은담의 그런 작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네, 이 책 전체가 사실은 네. 소확행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네, 합니다. 나물 뿌리를 씹으면서 단맛을 느끼려면 이 소확행이 그렇지. 아니고서는 뭐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르는 법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는데요. 복은 억지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이니 즐겁고 기쁜 마음을 길러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아야 할 뿐이다. 네. 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니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화를 멀리하는 방법을 삼아야 할 뿐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나 화나 이게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네. 복을 억지로 부르려고 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리고 화 역시 내가 일부러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치려는 마음 이것 자체를 최대한 버리면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작은 거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한 거고 예쁜 거 봐도 행복한 거고 약간 작은 거에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렵더라고요. 쉽진 않죠. 네, 쉽지 않아. 저도 이왕이면 큰 게 좋더라고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큰 거 이런 게 좋지. 이렇게 커피 한 잔에 행복하고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큰 게 없잖아요. 예. 작은 것부터 만족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큰 게 오더라도 또 만족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작은 것부터 걷어차고 이러면 오히려 뭐 언제 큰 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라도 그죠?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면 마음도 좋고 또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뭐 큰 행복, 작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만족하면 그게 큰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소확행을 누리는 게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게 안 되시죠. 일반 그렇죠. 평범한 사람처럼 못 사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그렇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환경은 앞으로 장차 바꿔줘야 된다. 또 정치를 하면서도 또 개인의 행복은 또 별도로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라든지 이건 좀 보장을 해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는 국민들이 워낙 이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똑같은 그렇죠.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정치인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작은 행복 가운데 내가 이런 게 허락된다면은 이것만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가족들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좀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 그래 했거든요. 군에 있을 때는 뭐 누구 의식하지 않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래 안 되죠. 시간도 맞춰지지도 않고요. 그렇죠. 어딜 가면은 꼭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전국 어딜 가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워지고 마음대로 못하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 선진화가 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것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이 혹시 책은담에서 평소에 뭐 다 여러 번 읽으신 책이라 다 좋은 구절이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구절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꼭 소개하고 싶다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조금 어찌 보면은 문학 소년을 좀 꿈꿨거든요, 솔직히.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습작도 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들 그 문학동인회 이런 데서 시도 한 2편 또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82장인데요. 네네. 아주 시적입니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대숲은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가고 나면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다가오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나고
일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게 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막 세리 불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드디어 한 번 나오셨다. 나 너무 사투리 안 쓰셔가지고. 머리가 확 좁혀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대나무 숲에 보면 막 네. 엄청수로 이제 그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딱 지나가면은 언제 바람이 불었더니 조용해지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일에 치여 가지고 마음이 급하게 하더라도 그게 지나놓고 보면은 내 스스로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가져줘야 된다.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바쁘게 살아봐야 지나놓고 보면 어찌 보면 똑같다는 거죠. 너무 그냥 이게 도교적인 말인지 몰라도 막 그런 대목이 저는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서 상당히 좀 깊이 봤죠. 아, 의원님, 전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나도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있으면은 네. 우리는 여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네. 이 일이 내 인생의 전부고 맞아요.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고 음. 뭔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지나가고 나면 사실 별게 아닌 그러니까요. 세월 흐르고 나면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있다면 나한테 큰 시련이 왔을 때도 좀 더 담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요. 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Baby one more time. 하나만 더 네. 해주세요. 아, 좋다. 딱 이 책을 펼쳤을 때 네. 이제 그때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일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정치하고도 연관이 네. 있는데 도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정박할 뿐이지만 권세에 의지하고 아부하는 자는 만고에 처량하다. 다리는 사물 밖의 사물을 관찰하고 몸 뒤의 몸을 생각하느니 차라리 일시적인 정막을 겪을지언정 만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 이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그 권세가 없어지면 또 썰불처럼 사람이 빠져나가 버려요. 네. 옛말에 정승집에 뭐 개가 죽으면은 뭐 운상얘기 맞아, 막 맞아. 하다가 네. 정승이 진작 이제 돌아가시면 아무도 안 온다고. 인심이 그렇다고. 네. 그래서 요게 상당히 와닿는 문구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걸 추구하시는, 나는 무엇을 추구한다. 뭐 한마디로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소확행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제가 입법을 하고 제가 제도 개선을 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좀 얻으실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제가. 네. 책은담 같은 얘기네요. 정말로. 야, 우리 국회에 이런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게 참 좋지 않아요? 네. 오유경의 인생 책방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론에는 항상 정치 관련된 맞아요. 공방만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국방위원장이니까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분단 국가로서의 우리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튼튼한 안보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또 책임져야 되니까요.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튼튼한 안보를 같이 고민하고 추워도 국민들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다 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예. 네, 네. 아, 오늘 이제 의원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저희도 뭔가 맑아지고 삶의 지혜를 얻은 느낌 들었는데 그동안은 너무 해맑게만 살았는데 이렇게 의원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뭔가 깊이가 더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배운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예. 좀 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안찍기가 좀 커지신 것 같아요. 안 지키만큼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네. 달콤한 디저트만 좋아하지 마시고 네네. 예, 풀뿌리. 그러니까 풀뿌리를 씹을 줄 알면 그만 세상을 막 잘. 셀이 막 이렇게 막 씹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허위평론가 이 책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 책에 참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이게 처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세상에 이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를 이제 적고 있는 건데 보통 이런 책의 경우에는 세속을 초월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 달관 막 이런 것들. 근데 이 책은요 세상에
발을 튼튼하게 디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조심과 대범 사이라는 장이에요. 한결같이 거두어 단속하고 지나치게 맑으면 이는 가을에 차가운 살기만 있고 만물을 자라게 하는 봄 기운은 없는 것이니 어찌 만물을 싹트고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맑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맑으면 안 됩니다. 빙어.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중하면서도 때로는 또 가벼움도 있고 이런 중용의 도를 또 이 책이 설명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책을 너무 또 어렵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읽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다 읽어버리면 안 되고 한 페이지 더 읽고 싶어도 절대 다음 안 거 돼.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해야 안 돼. 돼. 그렇죠? 다 읽으면 안 돼. 네. 의원님 오늘 인생 책방 출연하셔서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재밌습니다. 예. 또 뭐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네. 하여튼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국민의 그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 하여튼 욕 안 듣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전국의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민홍철 의원님을 또 새롭게 보고 앞으로 많이 응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은담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있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 그는 책 다시 신화를 읽는 시간에서 신화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탐사합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보다는 과학이, 환상보다는 기술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종교, 예술, 사상을 넘나드는 보편적 신화의 힘이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준다는 건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화, 사상, 철학의 근원으로 불리는 신화. 혼돈의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평온한 일상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의 저자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김태종 교수는 30년간 한결같이 미생물을 연구한 미생물 전문가인데요. 우리 몸 면역력의 핵심은 미생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내 편으로 길들이면 든든한 아군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좋은 미생물이 장에서 살며 면역력을 높여줄 것이고 피부에서 살며 내 몸의 방어선을 구축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도록 도와준다는 건데요.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미생물 관리 매뉴얼, 책 미생물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미국의 셰익스피어라 불린 천재 작가 마크 트웨인. 이 책은 마크 트웨인이 71살에 출간한 책인데요. 노년기에 그는 인간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인과 젊은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은 노인이 인간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작동하는 기계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에 젊은이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접근해 나가는데요. 노인은 새로운 생각은 낡은 것에서 출발하며 인간은 어떤 생각도 창출해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에 대해 젊은이는 스스로의 삶에 행복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삶의 가치를 찾겠냐고 되묻는데요. 100년 전 미국의 시대적 정신과 배경을 담은 책. 요즘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인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와 표현 능력을 말합니다. 이번 주 현안가 책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상은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읽는 세대는 보는 세대를 향해 리터러시 능력이 떨어진다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왜 리터러시가 중요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 책은 문화연구자 엄기호와 응용언어학자 김성우가 리터러시에 대해 나눈 대담 형식의 내용인데요. 저자들은 지금이야말로 텍스트 교육의 역사를 성찰할 적기라고 말하며 문서에 한정되었던 리터러시를 영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합니다. 기성세대가 여전히 서로의 메일 주소를 물을 때 젊은 세대는 서로의 유튜브 아이디를 묻는 시대.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짚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데요. 부모님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세계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도 빠르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스마트폰 시대에 디지털 원주민을 잘 키우는 방법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미디어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데버라 하이트너 박사는 디지털 리터러시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겁내지 말고 디지털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하고 아이가 즐겨 쓰는 앱을 부모의 스마트폰에도 깔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이에게 좋은 디지털 멘토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전해주는 책, 디지털 원주민 키우기. 이 책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현명한 육아법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사라질 700만 개의 일자리에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새로 생길 200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 집중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교육 현장에선 아날로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적으로 행해지는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닌 디지털 도구를 직접 활용하며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유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제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는 인재가 아닌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디지털 세대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책. 미래의 교육 현장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